붉은 입술 사이로 흘러나오는 웃음소리는 거짓이었으나 내 손패에 들린 정보만큼은 서슬 퍼런 진실이었습니다. 달빛조차 숨을 죽인 야심한 밤, 한양에서 가장 화려하다는 김판서의 저택. 별당에는 술냄새와 탐욕이 뒤섞인 악취가 진동했습니다. 나는 무거운 비단 치마를 여미며 방 한가운데 앉아있는 사내들을 훑었습니다. 그들은 나를 그저 연회에 흥을 돋우러온 이름 없는 기생이라 여겼겠지만 사실 내 시선은 그들의 목줄을 겨누는 정밀한 저울질과 같았습니다. 내 이름은 소담. 24살의 나이에 도성에 보이지 않는 정보를 쥐고 흔드는 그림자 만신이라 불리는 여자입니다. 10년 전 콩 한 마리에 팔려가던 그 어린 계집아이는 이미 죽었습니다. 대신 그 지옥 같은 세월 속에서 살아남아 권력자들의 은밀한 대화와 치부를 먹고 자란 괴물이 여기 서 있습니다. 사람들은 내가 가진 미색에 감탄하지만 진짜 무서운 것은 내 머릿속에 저장된 수천 명의 인연과 그들의 아킬레스건입니다. 오늘의 사냥감은 이 고을의 실세이자 내 아버지를 영모로 몰아 가문을 멸망시킨 장본인 박참판입니다. 이 녀석은 거나하게 취해 기생들의 허리를 감싸 안으며 호탕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그 웃음소리가 커질수록 내 심장 밑바닥에 가라앉아 있던 복수심은 차갑게 얼어붙었습니다. 슬픔은 사치입니다. 복수는 감정으로 하는 게 아니라 정교하게 짜인 수식과 배치로 완성하는 법입니다. 나는 조용히 잔을 채워 박참판에게 다가갔습니다. 술잔에 비친 녀석의 일그러진 얼굴을 보며 나는 미리 준비한 첫 번째 덫을 놓았습니다. 대감, 요즘 한양 저작거리에는 묘한 소문이 돌더이다. 대감께서 아끼시는 그 귀한 청자 항아리가 사실은 대궐꽃간에서 몰래 빼돌린 물건이라는 소문 말입니다. 내 목소리는 가늘게 떨리는 척했지만 눈빛은 녀석의 반응을 단 한순간도 놓치지 않았습니다. 박참판의 손이 멈칫했습니다. 녀석의 눈동자에 스친 찰나의 불안함. 그것으로 충분했습니다. 녀석은 당황하며 헛기침을 내뱉었지만 이미 내 손안에 든 정보의 그물이 녀석의 발목을 낚아챈 뒤였습니다. 나는 녀석과 입씨름하지 않습니다. 그저 녀석이 가장 믿고 있는 구석부터 하나씩 무너뜨릴 뿐입니다. 나는 이 연회장에 오기 전 박참판의 오른팔이자 자금줄을 쥐고 있는 상단 행수에게 미리 사람을 보냈습니다. 그 행수는 과거의 도박빚으로 손목이 날아갈 뻔한 것을 내가 남몰래 구해주었던 내 비밀 장부 속의 빚쟁이 중 한 명입니다. 그는 지금쯤 박참판의 장부를 들고 암행어사의 숙소로 향하고 있을 것입니다. 인맥이란 단순히 아는 사람이 많은 것이 아닙니다. 상대가 가장 신뢰하는 자가 가장 치명적인 배신자가 되도록 판을 짜는 기술입니다. 연회장 구석에서 검은고 소리가 높아질 때 저택 밖에서 다급한 말발굽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박참판은 술 기운에 취해 상황 파악을 못하고 있었지만 나는 알고 있었습니다. 이 녀석이 공들여 쌓은 권력의 탑에 첫 번째 균열이 가기 시작했다는 사실을요. 나는 녀석의 잔에 마지막 술을 따르며 속으로 은조렸습니다. 박참판, 내가 뺏은 것은 우리 가문의 재산이 아니라 내가 영원히 갚지 못할 피의 채무였다는 걸 곧 알게 될 게다. 나는 자리에서 일어나 조용히 연회장을 빠져나왔습니다. 등 뒤로 들려오는 녀석들의 웃음소리가 가증스럽게 느껴졌지만 내 발걸음은 가벼웠습니다. 마당 한가운데 핀 붉은 매화가 오늘따라 유난히 서늘해 보였습니다. 소담의 사교성은 이제 시작입니다. 이 연회장을 나서는 순간 한양 도성의 모든 정보망이 박참판을 압박하기 시작할 것입니다. 사람들은 내가 그저 운 좋게 뒷배를 잘 둔 여인이라 생각하겠지만 진짜 뒷배는 내가 직접 만든 거미줄입니다. 구청장부터 동네 배달원까지 챙기던 예전의 방식과는 다릅니다. 이제는 판서부터 어사까지 나라의 근간을 뒤흔드는 이들을 내 손바닥 위에 올려두고 배치합니다. 사람은 고쳐 쓰는 게 아니라 내 복수의 장기판 위에 가장 효율적인 자리에 놓는 말일 뿐입니다. 밤 공기가 차가웠지만 명료했습니다. 나는 저택문을 나서며 뒤를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내일 아침이면 이 화려한 저택은 비명과 통곡으로 가득 차게 될 것입니다. 이면희의, 아니 소담의 복수는 이제 겨우 첫 번째 페이지를 넘겼습니다. 이 녀석이 넘은 것은 내 가문의 담장이 아니라 신이 정해둔 운명의 한계선이었습니다. 그 선을 넘은 대가는 녀석의 가문 3대를 멸하는 처절한 몰락으로 돌아올 것입니다. 권력은 모래성보다 허망하고 재물은 흐르는 물보다 덧없습니다. 사람들은 벼슬이 높으면 영원할 줄 알지만 사실 그 자리를 지탱하는 것은 도덕이 아니라 서로의 치부를 쥐고 흔드는 위태로운 균형일 뿐입니다. 그 균형이 깨지는 순간 어제의 동지는 가장 잔인한 포식자가 되어 달려듭니다. 나는 그 생리를 누구보다 잘 압니다. 박참판이 쌓아올린 저 거대한 저택의 기둥마다 얼마나 많은 백성의 고혈이 스며 있는지, 그리고 그 기둥을 갉아먹을 쥐새끼들이 어디에 숨어 있는지 나는 이미 파악을 마쳤습니다. 연회장을 빠져나와 주막 뒷방으로 돌아온 나는 낡은 촛불 하나를 켰습니다. 책상 위에는 박참판의 가게를 낱낱이 파헤친 기록들이 어지럽게 널려 있었습니다. 이 녀석은 자신의 불법 자금을 전국의 상단에 분산해 숨겨두었습니다. 하지만 녀석이 간과한 사실이 있습니다. 상인들은 의리보다 이익을 따르는 집단이라는 점입니다. 내가 상단 행수들에게 흘린 정보는 단순했습니다. 박참판이 곧 대역죄로 몰려 재산이 몰수될 것이며 그때 장부에 적힌 자금을 미리 빼돌리지 않으면 상단 전체가 연좌제에 걸릴 것이라는 협박 섞인 조언이었습니다. 한양의 밤은 깊었으나 정보의 파동은 잠들지 않았습니다. 내가 보낸 서찰들이 어둠을 틈타 각 상단의 우두머리들에게 전달되었고 그들은 서둘러 박참판과의 선을 끊기 시작했습니다. 돈줄이 막힌다는 것은 숨통이 조이는 것과 같습니다. 박참판이 거느린 수많은 사병과 하인들, 그리고 그에게 뇌물을 받아먹던 고위 관료들은 이제 녀석을 고호하는 성벽이 아니라 녀석을 짓누르는 거대한 짐이 될 것입니다. 이튿날 아침, 박참판의 저택 앞은 평소와 달리 살풍경했습니다. 매일 아침 문전성시를 이루던 아첨꾼들의 가마는 보이지 않았고 대신 굳게 닫힌 대문 앞을 지키는 것은 서슬 퍼런 관가의 포졸들이었습니다. 이 녀석은 아마 밤새 잠을 이루지 못했을 것입니다. 자신이 가장 믿었던 상단 행수들이 연락을 끊고 비밀 창고에 보관해두었던 은괴들이 흔적도 없이 사라졌다는 보고를 받았을 테니까요. 나는 평범한 여염집 여인처럼 차려입고 저택 근처를 서성였습니다. 대문 틈으로 보이는 녀석의 얼굴은 사색이 되어 있었습니다. 어제의 그 거만하던 박참판은 없었습니다. 그저 무너져가는 권력의 잔해 속에서 허우적거리는 비참한 사내만 남았습니다. 이 녀석은 자신의 집사가 보따리를 싸서 야반도주했다는 소식을 듣고는 마당 한가운데 주저앉아 통곡했습니다. 10년 전 우리 아버지가 억울한 누명을 쓰고 끌려가던 날 이 녀석이 지었던 그 비열한 웃음이 녀석의 통곡 소리와 겹쳐 보였습니다. 박참판, 내가 믿었던 사람들은 내가 가진 금괴를 사랑한 것이지 너라는 사람을 따른 게 아니란다. 나는 나직이 읊조리며 녀석의 몰락을 감상했습니다. 복수는 피를 흘리는 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상대가 가장 소중히 여기는 것이 자신을 배신하고 떠나가는 과정을 똑똑히 지켜보게 하는 것, 그것이 진정한 복수의 완성입니다. 나는 이미 박참판의 숙적인 정판서에게 녀석의 숨겨진 비리 장부 사본을 넘겼습니다. 정판서는 녀석의 빈자리를 차지하기 위해 누구보다 잔인하게 박참판을 몰아세울 것입니다. 사냥개는 사냥개가 잡는 법입니다. 오후가 되자 한양 도성에는 박참판이 국고를 횡령하고 영모를 꾀했다는 벽보가 붙었습니다. 근거 없는 소문이라 치부하기엔 증거들이 너무나 명확했습니다. 내가 10년 동안 모아온 그 증거들은 박참판이 결코 빠져나갈 수 없는 촘촘한 그물이 되어 녀석을 옥죄었습니다. 녀석의 아들들 또한 한직에서 쫓겨나 관하로 압송되었다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가문의 멸망은 순식간이었습니다. 나는 주막으로 돌아와 마지막 서찰을 작성했습니다.
그것은 유배지에서 고생하고 계신 우리 가문의 옛가신들에게 보내는 통지였습니다. 이제 다시 고향으로 돌아와도 좋다는 길고 긴 겨울이 끝났음을 알리는 신호였습니다. 내 손끝에 묻은 먹물이 오늘따라 유난히 향긋하게 느껴졌습니다. 소담의 사교성은 단순히 사람을 사귀는 기술이 아닙니다. 사람의 욕망을 설계하고 그 욕망이 스스로를 파멸시키도록 판을 짜는 치밀한 병법입니다. 저녁 노을이 지는 한강변을 걸으며 나는 생각했습니다. 세상은 여전히 불공평하고 제2의 박참판은 어디선가 또 다른 악행을 준비하고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상관없습니다. 내 장부에는 아직도 지워야 할 이름들이 많고 내 손안에는 그들을 무너뜨릴 수만 가지 인연의 실타래가 쥐어져 있으니까요. 소담의 그림자는 이제 한양을 넘어 전국으로 퍼져나갈 것입니다. 정의를 위해서가 아니라 내가 정한 질서를 지키기 위해서 말입니다. 밤이 되자 박참판의 저택에서는 불길이 치솟았습니다. 이 녀석이 마지막 발악으로 자신의 치부를 감추기 위해 지른 불인지 아니면 분노한 백성들이 던진 횃불인지는 알 수 없었습니다. 다만 분명한 것은 내 가문을 짓밟았던 그 거대한 권력의 상징이 제가 되어 흩어지고 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나는 타오르는 불꽃을 보며 10년 만에 처음으로 깊은 잠에 들 수 있을 것 같다는 예감이 들었습니다. 사람들은 내일 아침이면 박참판의 몰락을 이야기하며 혀를 차겠지요. 하지만 그 배후에 24살의 여인 소담이 있었다는 사실은 영원히 비밀로 남을 것입니다. 여왕은 원래 보이지 않는 곳에서 왕국을 다스리는 법이니까요. 내일은 또 다른 장부를 펼쳐야겠습니다. 이번에는 누가 내 장기판 위에 말이 될지 기대가 됩니다. 박참판의 저택이 잿더미가 된 다음 날 도성에는 유난히 짙은 안개가 깔렸습니다. 타버린 목재의 매캐한 냄새가 안개를 타고 골목 깊숙이 스며들었습니다. 사람들은 보이지 않는 안개 속에서 박참판의 몰락을 수군거렸습니다. 어제의 권력이 한 줌의 재로 변하는 것을 본 이들은 공포와 환희를 동시에 느꼈을 것입니다. 하지만 나는 그 소란에서 한 걸음 물러나 있었습니다. 무너진 것은 박참판이라는 장기판의 말 하나일 뿐, 도성이라는 거대한 바둑판은 여전히 복잡한 형세로 나를 기다리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나는 주막 뒷방에 앉아 차분히 장부를 정리했습니다. 박참판의 몰락으로 생긴 권력의 공백은 이미 다른 이들의 탐욕으로 채워지기 시작했습니다. 뇌물을 바치던 관료들은 이제 새로운 줄을 찾기 위해 분주히 움직였고, 이 녀석에게 등을 돌린 상단들은 자신들의 손실을 메우기 위해 또 다른 희생양을 물색했습니다. 그들의 움직임 하나하나가 내 정보망에 걸려들었습니다. 나는 그 흐름을 관망하며 다음 수를 놓을 자리를 살폈습니다. 복수는 한 번의 폭발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여파가 만들어내는 새로운 질서를 지배하는 것입니다. 오후가 되자 주막으로 낯선 손님이 찾아왔습니다. 허름한 차림이었으나 기품이 느껴지는 중년의 사내였습니다. 그는 평상 한 구석에 자리를 잡고 앉아 내가 내온 국밥을 묵묵히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눈빛은 도성의 흔한 한량들과는 달랐습니다. 사물과 사람의 본질을 꿰뚫어보는 깊고 서늘한 기운이 서려 있었습니다. 나는 그가 누구인지 직감했습니다. 임금의 최측근이자 도성의 모든 그림자를 관리한다고 알려진 의금부의 비밀 수사관 이진이었습니다. 주모의 손맛이 좋다는 소문을 듣고 왔네. 그런데 이 국밥에는 밥보다 더 묵직한 비밀이 담겨 있는 듯하군. 이진의 나직한 목소리에 나는 미소 지으며 차를 내놓았습니다. 이 녀석은 이미 박참판의 몰락 배후에 내가 있다는 사실을 눈치채고 온 것이 분명했습니다. 하지만 나는 당황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이런 거물과의 만남은 내가 기다려온 순간이기도 했습니다. 그림자 여왕이 되기 위해서는 관가라는 거대한 힘과의 적절한 거래와 견제가 필수적이기 때문입니다. 나는 이진의 맞은편에 앉아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나으리, 주막은 소문이 모이는 곳이지 비밀을 만드는 곳은 아닙니다. 저는 그저 사람들이 흘리고 간 이야기들을 주워 담아 제자리에 돌려놓을 뿐입니다.
박참판의 집이 불탄 것도 녀석이 제 무게를 견디지 못하고 무너진 결과일 뿐이지요. 내 목소리는 잔잔했으나 그 안에는 녀석의 추궁에 결코 물러서지 않겠다는 단호함이 실려 있었습니다. 이진은 내 눈을 가만히 응시하다가 품 안에서 낡은 부채 하나를 꺼내 펼쳤습니다. 그 부채에는 우리 아버지가 생전에 즐겨 쓰시던 필체로 청렴이라는 글자가 적혀 있었습니다. 심장이 잠시 멈추는 듯 했습니다. 그것은 아버지가 영모로 몰리기 직전 가장 신뢰하던 벗에게 맡겼던 물건이었습니다. 이진은 그 벗의 아들이자 아버지가 유일하게 믿었던 제자였습니다. 10년 만에 마주한 아버지의 흔적 앞에서 내 냉철하던 마음이 가늘게 떨렸습니다. 소담아, 내가 10년 동안 무엇을 준비해왔는지 알고 있다. 박참판을 무너뜨린 것은 시작일 뿐이지. 하지만 명심해라. 그림자가 너무 짙으면 스스로 그 어둠에 잠식될 수 있다는 것을. 이진의 말은 경고인 동시에 걱정이었습니다. 이 녀석은 나를 범죄자로 다스리러 온 것이 아니라 내가 가려는 길의 위험성을 일깨워주러 온 것이었습니다. 나는 이진이 내민 부채를 조용히 받아들었습니다. 거친 세월의 흔적이 느껴지는 부채의 감촉이 내 손끝을 자극했습니다. 나는 다시 차가운 이성을 되찾았습니다. 나으리, 그림자가 짙다는 것은 빛이 그만큼 강하다는 증거 아니겠습니까? 저는 제 가문을 무너뜨린 진정한 배후를 찾기 전까지는 이 어둠 속에서 나가지 않을 것입니다. 박참판은 그저 녀석들의 손발에 불과했습니다. 내 말에 이진은 깊은 한숨을 내쉬며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이진이 떠난 뒤 나는 다시 장부를 펼쳤습니다. 이제 내 타깃은 박참판 너머에 숨어있는 도성의 진짜 주인들입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손에 피를 묻히지 않은 채 박참판 같은 이들을 부려 세상을 유린해왔습니다. 나는 그들의 이름을 하나씩 머릿속에 새겼습니다. 정판서, 김대감, 그리고 대궐 안의 은밀한 세력들까지. 소담의 사교성은 이제 단순한 정보 수집을 넘어 권력의 심장부를 겨누는 치명적인 독이 될 것입니다. 밤이 되자 주막 마당에는 다시 정적이 찾아왔습니다. 나는 아버지의 부채를 펼쳐들고 달빛 아래 섰습니다. 10년 전 콩 한 말에 팔려가던 그 어린 소녀는 이제 도성의 공기를 지배하는 그림자가 되었습니다. 사람은 고쳐 쓰는 게 아니라 다시 배치하는 거라는 내 원칙은 여전히 유효합니다. 다만 이제는 내가 배치할 말들이 도성의 운명을 결정하는 고위직들로 바뀌었을 뿐입니다. 내일은 정판서의 저택에서 열리는 은밀한 모임에 참석할 예정입니다. 그곳에서 나는 박참판의 몰락을 아쉬워하는 이들에게 새로운 유혹의 손길을 내밀 것입니다. 그들이 내미는 탐욕의 손을 잡는 순간 그들은 이미 내 거미줄에 걸린 먹잇감이 될 것입니다. 소담의 복수는 요란하지 않습니다. 그저 가장 화려한 순간에 가장 깊은 나락으로 떨어뜨리는 소리 없는 파멸을 선물할 뿐입니다. 안개가 걷히고 난 하늘에 차가운 별들이 돋아났습니다. 나는 그 별들을 보며 다짐했습니다. 이 도성의 진정한 정의는 없을지 몰라도 내가 정한 질서만큼은 완벽하게 세우겠노라고. 그림자 여왕의 통치는 이제 겨우 서막을 올렸습니다. 박참판에 제가 섞인 안개는 사라졌지만 소담이 들이운 그림자는 도성의 구석구석을 더욱 조용히 그리고 강력하게 덮어가고 있었습니다. 화려함은 때로 가장 완벽한 은폐 수단이 됩니다. 정판서의 저택 별당은 도성의 온갖 진귀한 보물과 미색으로 가득 찼지만 그 안에서 오가는 대화들은 시궁창보다 더러웠습니다. 박참판이 몰락한 지 불과 사흘 만에 열린 이 비밀. 회동은 사냥감을 잃은 늑대들이 새로운 고깃덩이를 찾기 위해 모인 자리였습니다. 나는 비단 도포를 길게 늘어뜨린 채 그들의 탐욕이 들끓는 연회장 한복판으로 유령처럼 스며들었습니다. 오늘 나는 소담이 아닌 죽은 아버지가 아꼈던 한 기방에 숨겨진 주인으로 분장했습니다. 권력자들은 자신들의 발치에서 수를 따르는 기생이, 나라의 근간을 뒤흔드는 정보의 원천이라는 사실을 결코 눈치채지 못합니다.
그들에게 여인은 그저 소모되는 장식품일 뿐이니까요. 나는 그 오만함을 이용해 그들의 가장 깊숙한 곳까지 파고들었습니다. 별당 안의 공기는 무거웠고 정판서를 필두로 모인 4명의 대신은 서로의 눈치를 보며 박찬판의 빈자리를 어떻게 나눠 가질지 계산하고 있었습니다. 나는 정판서의 잔에 술을 채우며 슬쩍 입을 열었습니다. 이 녀석은 거만한 눈빛으로 나를 훑더니 이내 술잔을 들이켰습니다. 대감, 박찬판의 집이 불탈 때 전국의 상단들이 동시에 움직였다는 소문이 자자합니다. 누군가 미리 신호를 보낸 것처럼 말이지요. 내 목소리는 연회의 소음에 묻힐 듯 가늘었지만 정판서의 귀에는 날카로운 송곳처럼 박혔을 것입니다. 이 녀석의 눈동자가 파르르 떨리는 것을 나는 놓치지 않았습니다. 천한 기생이 조정의 일에 어찌 그리 밝으냐? 헛소문은 내 목을 날릴 수도 있음을 모르느냐? 정판서의 으름장은 내게 아무런 위협이 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반응은 녀석이 이번 사태의 배후를 두려워하고 있다는 확실한 증거였습니다. 나는 미소를 지으며 녀석의 어깨에 살짝 손을 올렸습니다. 대감, 저는 소문을 파는 것이 아니라 안녕을 파는 사람입니다. 박찬판이 숨겨두었던 그 붉은 서첩이 지금 의금부 이진의 손에 들어갔다는 사실을 알면 대감께서도 그리 편히 술을 드시지는 못할 텐데요. 붉은 서첩. 그것은 박찬판이 대신들에게 보낸 뇌물 목록과 그들의 약점을 기록해둔 가상의 유령 같은 물건입니다. 실제로 존재하느냐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들이 그것이 존재한다고 믿게 만드는 것이 내 병법의 핵심입니다. 정판서의 얼굴은 순식간에 흑빛으로 변했습니다. 옆에 앉아있던 대신들도 술잔을 멈추고 귀를 기울였습니다. 그들 사이에 견고해 보이던 동맹의 거대한 균열이 생기는 순간이었습니다. 사람은 공포 앞에서 가장 본능적인 선택을 합니다. 이제 그들은 서로를 의심하기 시작할 것입니다. 누가 박찬판과 가장 가까웠는지, 누가 그 서첩에 이름이 적혀 있을지, 그리고 누가 자신을 배신하고 이진에게 정보를 넘겼을지 말입니다. 나는 그들이 스스로를 갉아먹는 과정을 조용히 감상했습니다. 복수는 내가 손에 피를 묻히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가진 칼로 서로를 베게 만드는 것입니다. 연회장 구석에서 검은고 가락이 바뀌었습니다. 나는 정판서의 귓가에 마지막 독을 심었습니다. 대감, 오늘 밤이 지나기 전에 상단의 장부들을 정리하시는 게 좋을 겁니다. 이진은 생각보다 발이 빠르니까요. 나는 녀석이 대답하기도 전에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포식자들 사이에서 너무 오래 머무는 것은 그림자의 방식이 아닙니다. 내가 남긴 독이 그들의 혈관을 타고 온몸으로 퍼지기를 기다릴 뿐입니다. 대문을 나서는 순간 차가운 밤 공기가 폐부를 찔렀습니다. 저택 안에서는 대신들의 고성방가와 깨지는 술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소담의 사교성은 이제 한양 도성의 권력 지도를 다시 그리고 있었습니다. 박찬판이라는 장기판의 말을 치우니 그 뒤에 숨어있던 사자들의 민낯이 드러났습니다. 나는 그들이 공포에 질려 허둥대는 모습을 보며 아버지가 남겨주신 낡은 부채를 고쳐주었습니다. 복수는 감정의 배설이 아니라 이성의 배치입니다. 나는 오늘 정판서와 대신들 사이에 지울 수 없는 의심의 씨앗을 심었습니다. 이제 그들은 각자의 안위를 위해 서로의 목줄을 겨누게 될 것입니다. 나는 그 아수라장 위에서 가장 우아하게 춤을 추는 관찰자가 될 것입니다. 그림자 여왕의 권위는 칼날이 아니라 그 칼날을 쥔 자들의 마음을 조종하는 데서 나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 안개 너머로 의금부의 횃불들이 보였습니다. 이진 역시 내가 보낸 신호를 읽고 움직이기 시작한 모양입니다. 관가와 그림자, 우리는 서로 다른 길을 걷고 있지만 목적지는 같습니다. 이 썩은 권력의 뿌리를 도려내는 것. 다만 나는 그 뿌리가 도려내진 자리에 나만의 왕국을 건설할 것입니다. 사람들은 나를 보고 요부라 부르거나 첩자라 부르겠지만 이름 따위는 상관없습니다. 결과가 과정을 정당화하고 승자가 역사를 기록하는 법이니까요. 소담의 장부에는
오늘 밤 4명의 고위 관료 이름이 추가되었습니다. 그들이 내일 아침 서로를 고발하기 위해 관하로 달려가는 모습을 상상하며 나는 어둠 속으로 몸을 숨겼습니다. 별들이 유난히 밝았습니다. 박찬판이 죽던 날의 그 매캐한 연기는 이제 사라졌지만 내가 들이운 그림자는 도성을 더욱 깊고 서늘하게 감싸고 있었습니다. 그림자 여왕의 게임은 이제 겨우 중반전에 접어들었습니다. 박찬판은 시작이었고 정판서는 과정일 뿐입니다. 내 진짜 목표는 이 모든 비극을 설계한 대궐 안의 그분입니다. 나는 주막 뒷방에 도착해 촛불을 끄고 어둠 속에 앉았습니다. 침묵은 가장 강력한 대화 수단입니다. 정판서는 내일 아침 자신이 가장 신뢰하던 부하가 자신을 배신했다는 거짓 정보를 듣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의심의 불길은 멈추지 않고 타올라 결국 그들의 화려한 별땅을 다시 한번 잿더미로 만들 것입니다. 소담의 밤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의심은 소리 없이 번지는 역병과 같아서 한 번 뿌리내리면 그 어떤 명약으로도 치유할 수 없습니다. 정판서의 별땅에 심어놓은 붉은 서첩이라는 가상의 독은 하룻밤 사이에 녀석들의 이성을 마비시켰습니다. 동트기 전에 서늘한 공기가 도성을 감쌀 무렵 정판서의 저택에서는 이미 자중질환의 비명이 터져 나오고 있었습니다. 평생을 서로의 약점을 담보로 결속했던 녀석들의 동맹은 자신의 이름이 관가에 먼저 넘겨질지도 모른다는 공포 앞에서 모래성처럼 허물어졌습니다. 나는 주막 뒷방에 앉아 식어버린 차를 마시며 그 소란을 머릿속으로 그렸습니다. 내가 보낸 가짜 전령은 정판서에게 김대감이 이미 이진과 접촉했다는 서찰을 전했고 동시에 김대감에게는 정판서가 모든 죄를 당신에게 뒤집어 씌우려 한다는 정보를 흘렸습니다. 사교성이란 단순히 사람의 마음을 얻는 기술이 아닙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의 신뢰가 얼마나 취약한지 파악하고 그 균열 사이에 가장 치명적인 쐐기를 박아넣는 지략입니다. 이 녀석들은 이제 서로의 목을 물어뜯느라 정작 자신들을 겨눈 내 칼날은 보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아침 해가 솟아오르기 전 의금부의 말발굽 소리가 정판서의 집 앞을 뒤흔들었습니다. 이진은 내가 준 기회를 놓치지 않았습니다. 이 녀석은 정판서의 측근들이 공포에 질려 내놓은 자백과 장부들을 토대로 전격적인 압송을 시작했습니다. 별땅에서 거드름을 피우던 대신들은 이제 포박된 채 흙바닥을 굴렀습니다. 이 녀석들이 입고 있던 화려한 비단 도포는 흙먼지에 더럽혀졌고 그 오만하던 고개는 치욕 속에 꺾였습니다. 10년 전 우리 가문을 멸문지화로 몰아넣고 비웃던 자들의 비참한 말로였습니다. 나는 평소처럼 주막 마당을 쓸며 그 광경을 멀리서 지켜보았습니다. 빗자루가 땅을 긁는 소리가 오늘따라 경쾌했습니다. 사람들은 내가 그저 운 좋게 난세를 살아가는 여인이라 생각하겠지만 이 모든 몰락은 내 손끝에서 시작된 치밀한 연출의 결과물입니다. 박찬판을 시작으로 정판서까지 도성을 주름잡던 권력자들이 추풍낙엽처럼 떨어지는 것을 보며 나는 복수의 맛이 생각보다 담백하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슬픔이나 환희보다는 잘 짜인 바둑판의 마지막 돌을 놓았을 때의 정갈한 만족감에 가까웠습니다. 정오가 지나자 이진이 다시 주막을 찾았습니다. 이 녀석의 옷자락에는 아직 정판서의 저택에서 묻어온 매캐한 연기 냄새가 남아있었습니다. 이 녀석은 내 앞에 앉아 말없이 차를 마셨습니다. 이 녀석의 눈빛에는 고마움과 경계심이 복잡하게 얽혀 있었습니다. 내가 이 나라의 법을 도와준 조력자인지 아니면 법망 너머에서 더 거대한 질서를 만드는 괴물인지 녀석은 여전히 혼란스러워하는 듯 했습니다. 소담아, 오늘부로 도성의 정무가 마비될 지경이다. 내가 흔든 부채 하나에 나라의 기둥들이 한꺼번에 뽑혀 나갔어. 이제 만족하느냐? 이진의 물음에 나는 아버지의 부채를 펼쳐 보였습니다. 낡은 대나무살 사이로 비치는 햇살이 눈부셨습니다. 나으리 썩은 기둥을 뽑아내는 것은 파괴가 아니라 수선입니다. 기둥이 뽑힌 자리에 어떤 새 나무를 세울지는 나으리 같은 분들의 몫이겠지요. 저는 그저 그림자 속에서
그 나무들이 곱게 자라는지 지켜볼 뿐입니다. 내 목소리는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그림자 여왕에게 왕좌는 필요 없습니다. 사람들의 욕망과 공포를 조절할 수 있는 정보의 장부만 있다면 이 주막의 낡은 평상이 바로 세상을 다스리는 자리가 됩니다. 이지는 대답 대신 엽전 몇 잎을 상 위에 올려두고 떠났습니다. 그 녀석은 이제 알 것입니다. 소담이라는 여인이 쥔 인연의 실타래가 도성 전체를 휘감고 있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이제 시장 상인들은 내게 공짜로 물건을 건네며 비밀스러운 청탁을 해오고 말단 포졸들은 내 눈빛 하나에 길을 터줍니다. 억지로 세운 권위가 아니라 내가 베푼 호의와 내가 쥔 비밀들이 만들어낸 보이지 않는 제국입니다. 저녁 무렵 나는 주막 뒷방 서랍 깊숙한 곳에서 새로운 장부를 꺼냈습니다. 박참판과 정판서의 이름 위에는 굵은 먹줄이 그어졌습니다. 그 뒤로 비어있는 수많은 페이지는 이제 새로운 이름들로 채워질 것입니다. 대궐 깊숙한 곳에서 여전히 이 나라를 제 소나기에 넣고 흔들려는 자들, 그리고 아버지를 죽음으로 몰아넣은 진정한 흑막인 그분의 이름이 적힐 자리입니다. 소담의 사교성은 이제 한양을 넘어 대궐의 담장을 넘으려 하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나를 보고 기적이라 말할지 모릅니다. 콩 한 마리에 팔려가던 비참한 계집아이가 도성의 여왕이 된 이 현실을 말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기적이 아니라 필연입니다. 고통을 걸음 삼아 지략을 꽃 피우고 증오를 동력 삼아 인연의 그물을 짠 결과입니다. 나는 다시 붓을 들어 장부의 다음 장을 넘겼습니다. 박참판의 몰락은 서막에 불과했고 진짜 게임은 이제부터 시작입니다. 밤하늘에 뜬 달은 유난히 차갑고도 밝았습니다. 나는 아버지의 부채를 소중히 접어 품에 넣었습니다. 아버지가 원했던 청렴한 세상은 아직 오지 않았지만 내가 만든 그림자의 질서 안에서 사람들은 최소한의 공포를 느끼며 살아갈 것입니다. 선을 넘는 자들에게는 자비 없는 징벌을, 도리를 아는 자들에게는 따뜻한 국밥 한 그릇을 내어주는 주모의 마음으로 나는 이 도성을 지켜나갈 생각입니다. 타오르는 아궁이의 불길을 보며 가마솥물이 끓기를 기다립니다. 거대한 솥 안에서 소용돌이치는 물결은 마치 앞으로 다가올 대궐의 풍파와도 닮았습니다. 나는 그 뜨거운 물 속에 내 다음 계획들을 차분히 우려냅니다. 소담의 그림자는 이제 빛보다 더 강한 존재감을 드러내며 도성의 모든 비밀을 삼킬 준비를 마쳤습니다.